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체적인 사회를 맡은 평론하고 있는 정기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독서 모임 공북을 운영하고 있는 공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평론집을 낸 강희철 평론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먼저 강희철 선생님께서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게 요 책 표지에 나에게 조금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제주에서 77년도에 나셔가지고 부산에서 부산일보로 2009년도에 신춘문예 평론 부분에 등단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평론을 쓰고 계십니다. 다양한 활동이라 함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톡톡이 부산 작가회의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작가회의에서 국장도 하시고 다양한 어떤 몸으로 하는 일들도 해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지금 글 쓴 지 10년이 넘었는데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첫 번째 평론집을 묶어 가지고 내셨거든요. 그래서 첫 평론집을 묶으면서 했던 작업, 그리고 이게 물질로서 책으로 탄생했을 때의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우연찮게 이 책이 빨리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아주 오랜만에 책을 내지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기획된 비평집이 아니거든요. 많은 비평가들은 카테고리를 모아서 기획된 비평집을 내곤 하지만 저는 진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여 있는 원고들을 이거는 문학평론집으로 내야 되겠다라고 지금 나온 것이고, 이만큼 또 영화평론집을 낼 수도 있고요. 지금 또 문화 관련 글을 쓴 것도 좀 쌓여 있어가지고 책을 한꺼번에 3권을 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게으른 면도 있고, 이게 또 재단에서 운 좋게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일 빨리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학평론가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도 했지만 잡다한 글도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거 외에도 신문사에서 원하는 원고라든지 아니면 기획된 어떤 방식으로 공간이라든지 문화 탐방을 해달라라고 하면 그런 글들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쌓여서 부산에서 켜켜이 이렇게 글을 쓴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비평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실 공북 대표인 공재준 님께서 독서 모임을 하시면서 사실 이 책을 사전에 팀원들하고 같이 읽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미리 국장님이 질문지를 먼저 주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오늘 말을 좀 아끼고 기본적으로 일반 독자들이 책을 읽고 그 느낌을 공유할 때 책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와 계시는 공재준님과 그리고 독서 모임에서 오신 분들 잠깐 4분이나 오신 것 같습니다. 공재준님께서 먼저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무한한 사랑의 적대의 세계라는 파트가 책의 제목과 너무 비슷해서 작가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주제인가 궁금했습니다. 70페이지에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무한하게 고민하는 존재 자체인지 모른다 라는 부분과 71페이지에 우리 삶 안에서 무한한 긍정과 무한한 사랑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세계를 꿈꾸는 것은 가능할지 자신에게 묻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무한하게 고민하며 우리 삶 안에 무한한 긍정과 사랑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들의 집합이 해당 평론집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가님께서 무한한 사랑의 세계라는 제목이 탄생한 계기를 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겹쳤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만색으로 쓴 제목이 원래 제가 정한 제목이었습니다. 지역과 문학의 자리에 서서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술자리 모임을 갖게 됐는데
동아대에 계시는 그 전성욱 평론가가 있습니다. 나한테 왜 원고를 안 보여줬노 하면 성질을 막 내더니 얘기했으면 내가 멋진 제목을 달아줬을 텐데 그럼 지금이라도 목차 봐 해가지고 사실은 책이 다 편집이 돼 있고 목차까지 다 나오고 이 고양이 그림도 사실은 지역과 문학의 자리에 서서 이런 느낌이 들게 고양이 이렇게 자리에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제목도 잘생기고 이거 바꿀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전성욱 평론가가 대뜸 목차를 다 보더니 가장 키워드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말이 사랑이라는 키워드였고 무사세 좋네 무사세 뭐 무한한 사랑의 세계 이러면서 간단하게 가 뭐 이래야 광고가 돼 이러면서 지역과 문학이 잘해서 뭐고 이거 너무 평론가적인 마인드다 좀 책도 좀 팔리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내가 제목을 정했는데 지금 표지도 다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꼰대가 돼버리거든요. 저도 보니까 평론가라고 또 뭐 남의 의견 안 듣네 뭐 이렇게 될까봐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해가지고 출판사에 요청을 드렸는데 출판사에서도 잘 봐주시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뭐 부끄럽다거나 생각이 들지 않고 좋은 의견이기도 해서 그래 평론집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가는 건 좋지 않겠다. 제가 서문에 얘기하던 바와 이런 전체 목차들을 봤을 때 제가 말하고 싶은 키워드가 정말 무한한 사랑이 아니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제목이 이제 또 나중에 이렇게 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무한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멋지게 뭐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은 그냥 학문적인 용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보편성이라는 말인데 보편성이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계속될 수 있는 보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우리는 사실 보편성이라는 말도 우리가 철학에서도 많이 쓰고 일반적인 용어로도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무한이랑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한을 알고서 쓰고 있는 건가? 무한이라는 거 안에는 이 지향하다 보면 적대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스스로 믿고 뭔가를 펼쳐내는 실천적인 그런 에너지들은 무한함의 요소 안에서 긍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안 하면 수많은 적대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무한함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를 정말 잘했다라고 제 생각이 지금 와서 듭니다. 항상 많은 사건들은 술자리에서 벌어지죠. 이 우연찮게 지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이 제목 자체가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 말고도 네루다에 관련한 글을 보면은 그 안에도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 잠깐 보시면은 45쪽에 보시면 보편적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편집증적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편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요 두 쌍개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게 사실 요 책의 전체적인 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 안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랑에는 꼴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의 사랑에는 꼴이 있다. 왜 꼴이 있냐면 형식적인 구조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은 구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언어도 사실 한국어라는 구조, 영어라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 안에서 문법을 만들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표현이 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사랑의 구조를 나름대로 아마 생성하고 갖고 있을 텐데 보편적인 사랑은 저는 구조를 넘어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조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네모난 구조다. 그러면 네모난 사랑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시키기 전에. 물론 네모난 구조가 이제 세모난 구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또 세모난 사랑만 하는 거지 그렇다고 또 네모난 사랑을 또 하는 건 아니게 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닐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편집적인 구조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네루다 같은 경우에는 관점을 넓혀가는 그런 또 형세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형세라는 게 이렇게 가는 모양새가 그 무한을 지향하고 있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사랑이 아닌가. 이런 파블로 네루다 같이 시를 쓰는 방식, 사물을 대하는 방식이 보편적인 사랑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꼴을 갖고 그걸 맞춰보고 안 맞으면 아니네, 사랑이 아니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랑이라면 그런 것들이 편집주의적인 사랑이 아닐까라고 제가 간단한 키워드로 한번 먼저 제시해 봤었습니다. 아마 이게 또 계속 제목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무한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형태로 가둘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 책 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타자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 인식 너머에 있는 그 무엇으로 사랑과 그리고 무한 책 배면에 깔려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책을 읽으신 분들한테도 좀 이해가 좀 깊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저도 사랑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페이지 176쪽을 보니까 인간도 사랑하는 대상을 항상 곁에서 보지만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과 교감을 해도 괜찮다는 진실된 믿음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인간은 언어라는 표현의 기교가 없다면 기교적인 언어와 진실이 같은 의미를 가지게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뭐 눈빛으로 통하는 게 사랑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작가님께서 사랑에 대해 인간은 언어가 있어야 진실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건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이라든지 그 구조적인 어떤 문제 안에서 사유를 해야지 그 밖의 것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편성이란 말도 사실 수학에서 무한의 개념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런 정의 내릴 수 있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사유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사랑이라는 게 아무리 보편적이라고 해도 뭐 신의 사랑에 비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능하지 않은 비유라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어렵게 얘기할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구조라는 게 물질적인 구조도 있지만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 맨날 하는 얘기가 비물질적인 구조도 있다라는 거. 그게 언어가 사실은 물질적이기도 하지만 제가 발화를 할 때 이 언어체계의 구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밖에도 있잖아요.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배운 것이고 이 밖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심어져 있는 게 랑그라는 구조라면, 언어체계라는 구조라면 이게 사실 언어의 특이성이거든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언어체계라는 건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타자성을 이해해 주는 건 그럼 뭐가 담보해 줄까? 언어밖에 없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외에는 우리가 사랑을 담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행동도 있죠. 근데 이 행동도 언어화되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내가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걸 사랑이라고 인정해, 그런 개념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언어적 개념 안에 들어와야 사랑이지. 앞에서 그 남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완전 도둑놈이나 아니면 뭐 어떤 변태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남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이상한 인간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볼 것인가 안 보실까는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갖게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사실 언어적인 활동 안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이 언어가 가진 우리 본질과 만나게 해주는 이런 것과 또 언어가 가지고 있는 또 오늘 뭐 얘기하려고 들고 온 개념이기도 하지만 메타적인 성격, 사물 자체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위치적인 이 언어의 그런 관계성이 내 안에도 있고 이 밖에도 있는 것 때문에 메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언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언어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셨던 그 언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뭐 계급적으로 봤을 때 뭐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의 말이 노동자라는 그 단어가 프롤레타리아, 그 말 뜻은 이름이 없는 자, 말을 하지 않고 먹고 번식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말을 하는 존재만이,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정립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만이 어떤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세계에서 그냥 육체적인 먹는 입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자면 아마도 그런 장들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야기, 무한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크리틱이라는 비평가 혹은 비평하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항상 위기에서 촉발되는데 크라이시스라는 게 위기지 않습니까? 비평은 항상 위기에서 촉발이 되고 있는데 이 저희를 항상 옥죄는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화하는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무용한 이 말들의 향연인 문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존재할 수 있을까? 문학이 가질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것과도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강희철 평론가뿐만이 아니고 글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나는 왜 글을 쓰는가 하는 문제. 자본주의를 이 책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두에 운 좋게도 지원금을 받아서 이 책을 낼 수 있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착종되고 모순된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움에 처해 있는 어떤 존재인 거죠. 강희철 작가를 제가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 또한 그 속에 놓여져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곳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버텨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노예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사실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왜 노예시키냐 하면 뭐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서 이거 원 플러스 원은 좋다고 사죠. 그러니까 그건 만들어진 구조잖아요.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라 내가 구조화 시켜가지고 이거 900원짜리인데 700원에 사면 안 돼요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잘 구조화된 자본주의적 시스템 안에서는 깎아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깎아달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를 아는 것 자체도 그 안에서 제가 학습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누가 사실 명령을 내리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난 내가 자유스럽게 이렇게 해볼 수는 있는 건데 그 말 자체를 아예 할 용기나 아니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엉뚱한 일인지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자본주의가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노예화되어 있는 거죠.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모양새니까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사실 그리고 전 세계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까지는 없죠. 아직도 뭐 자본주의적 체제 안에 놓여지지 않은 아주 원시적인 그런 공동체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대표적인 이런 자본주의적 체제 안에 가장 중점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첨예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 많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모순적이다라기보다는 이미 그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언어도 모순적이죠. 언어가 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은 아까 말했듯이 텔레파시처럼 이렇게 뿅 하고 내 사랑을 그냥 느낌을 그냥 감정적인 걸 전해받으면 좋겠지만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과 생각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사실 모순적인 거거든요.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은 없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지점에서는 모든 그런 구조들은 모순적인데 자본주의는 가장 첨예하게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있는 구조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는 그 노예화되는 것만큼의 순간적으로 누가 생겨납니까? 주인이 생겨나잖아요. 자본가가 같이 생성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더라도 노예화된 입장보다는 자본가적 입장에서 정치를 하거나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우리 얘기하면 자기가 노예된 상태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정치적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막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는 다 자본가 같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삶의 전제 조건인데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일은 모순적인 도구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안에 제일 필요한 게 그래서 신념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념. 모두가 신처럼 자기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념이 있다면 주체성을 금방금방 회복하고 자기 실천적인 어떤 방향성들을 금방금방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또 얘기하다 보면 좀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자본주의랑 이런 부분이 되게 인상 깊어서 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의 청년들이 가야 하는 길에 관한 이야기고, 시 한 편 읽는 기쁨보다는 좋은 곳에 가서 구경하는 것이라고 세뇌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190페이지를 보니까 여기 지금 오직 자본의 논리만 배우는 청년들은 안전한 노후만을 욕망한다. 삶의 교양을 쌓고 인맥을 쌓기 쉬운 단체에 가입하고 돈을 벌기 쉬워 보이는 학원에 등록해서 학문을 배우고 거기에서 인간관계를 쌓고 전문화된 기술을 배우느라 여념이 없다. 돈을 모으고 보험을 들기 위해 그렇게 편안하게 늙기 위해서. 부산에서 청년은 근대 이후 문학과 같이 멸종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빈부격차와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을 많이 겪고 있던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가 그 평론가님께서 이야기했던 힘들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평론가님께서 기술한 자본의 논리만 배우는 청년들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부산의 청년들이 문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는 게 좋을지, 또 이러한 문학을 부흥시킬 청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평론가님만의 고민과 생각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청년에 머무를 수가 없죠. 근데 좋은 질문이시긴 한데 저는 이제 그걸 거쳐온 이 과정 안에서 얘기 드리자면 청년만 바라보는 이런 구조 안에서 저는 이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사실은 먼저 보편성을 지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만 생각해서는 좋은 구조가 만들어질까? 노인만 생각해서는 좋은 구조가 만들어질까? 어린이만 생각해서는, 그러니까 이 성장 과정을 다 같이 담보하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청년 사업, 노인을 위한 복지 추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갓난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점층적으로 노인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느 기본적인 복지가 마련돼야 되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부산문화재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보편적 복지 말씀이시군요. 그거는 이상적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주의자적인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은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이지 멈춰져 있는 존재가 아닌데, 자기가 청년이라는 지금 그런 어떤 위치에 놓였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이런 연대들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사실 어린아이와 노약자, 여성,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자들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분포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계속 갈등과 또 젊은 애들만 또 키워주네 하면서 이렇게 증오를 만들어내는, 우리끼리 증오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사실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누구만 도와주니까 쟤들은 뭐가 잘났다고 쟤들만 도와주는데, 이렇게 되는 이런 분노의 감정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감정은 사실 부추겨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세대 갈등으로 환원되지 않나. 아버지 아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보면 사실 돈 문제가 얽혀 있고 한국 사회에 오래된 그런 자본주의적인 문제가 쌓여 있는 문제인데,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 아들과 아버지의 그런 개인적인 갈등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 세대 갈등은 사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그러려면 저도 경제적인 관념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고 그런 것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도록 쓰는 방식으로, 외국의 복지국가들은 그런 방향을 많이 갔잖아요. 그런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강희철 작가는 지금 현재 부산 작가의 청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청년을 몇 살까지 정할 것인가 저희끼리 논란이 많았습니다. 40세 이하가 없다. 그래서 49세까지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50 몇 세라고요? 54세? 55세? 만 55세까지 작가가 되시면 청년으로 불려집니다.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드린 거는
뭐 청년이라는 그 기표가 가지고 있는 기가 그 의미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예술 장르 중에서도 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학은 너무 늙었거나 혹은 죽었거든요. 예,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제가 맨 처음에 그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할 때 죽었다 하더라고요. 예, 제가 원래 공대생인데 문학이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이제 지망을 하고 있는데,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사람이 근대 문학은 죽었다라는 책을 쓰고, 그래서 대학원 시험을 치는데 그 국문과 교수님께서 절로 가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는 면접 때 그런 질문을 듣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게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젊었을 적에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문학이라는 그 의미는 사실 근대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안에서도 근대 문학과 근대 문학 이후를 계속 사유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좀 같이 생각해 볼 지점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문학이라는 거는 이강수가 그 1917년입니까? 뭐 아무튼 뭐 그 식민지 시기에 유학 가서 썼던 문학이라 하오라는 글 안에서 문학이란 정을 함유한 글이다. 그 감정이겠죠. 그 안에서 나누었던 장르가 비평까지 포함해서 시, 소설, 뭐 비평, 뭐 아무튼 뭐 4가지 장르 정도로 이야기해서, 그게 결국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얘기했던 문학적인 장르의 구분이고,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죠. 예,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경계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할자되어 있는 인쇄 매체고, 이 인쇄 매체 때문에 저작권이라는 게 나오고, 그게 자본과 결탁해서 작가들을 영감이 있다, 천재적 작가다 지켜 세우면서 작가들을 위대한 작가로서 칭송받았던 그런 시절의 문학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 안에 편제되어 있는 문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학과들이 맨 처음에 개설될 때도 문학이 왜 학문으로서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가 하는 여러 논쟁이 있었고, 문학을 했던 사람들은 그걸 증명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를 한 편을 분석할 때 과학적인 방법처럼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한다. 분석 방법론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그렇게 향유되어 왔던 문학이 지금 거의 다른 글쓰기 장르와 어떤 장벽이랄까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고, 오히려 이 글 안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다시피 인쇄에서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와중, 혹은 벌써 넘어갔죠. 아이들 보면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영상을 보고 있죠. 그리고 2025년부터 고등학교 교과 과목에 문학과 영상이라는 과목이 생긴다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국어 안에도 그런 게 이제 그 매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희철 작가가 이 글 안에서도, 이 책 안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 문화 이후의 문화, 혹은 좀 사실 글을 청탁받다 보면은 어떤 한편의 글에 대해서 저희가 무한정 비판만 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예,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평론가로서.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볼 때 이 글 안에서 근대 문학을 옹호하는 듯한 발화를 하고 있고, 어떨 때는 그거 이제 끝났다, 새로운 근대 문학 바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발화 속에서 그 충돌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학은 앞으로도 존재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중심이든 중심이 아니든 간에 문학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이런 그 가치가 있는, 가치를 지녔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고고학을 발굴하는 것처럼 나중에 분명히 다시 이 체계를 환원해서 바라봐야 될 지점이 어느 역사적인 지점에서나 분명히 생성될 겁니다. 뭐 지금도 생성될 수 있고요. 그런 지점에서 역사적인 문학은 소수자가 됐든 간에 마치 지금도 뭐 아날로그 시계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문학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학은 저는 존경할 만한 것이고 계속 해나간다면, 왜냐하면 아무도
살려고 들지 않고 아무도 소비하지도 않는데도 만들어내는 그 힘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는 여태까지 이걸 해왔기 때문에 이거밖에 모른다라는 그런 감정으로 이 문학이라는 걸 밀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는 자본을 뚫는 거거든요. 자본의 그런 힘이나 자본이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난 내가 해왔던 게 이거라서 난 다른 게 할 게 없어 라고 그렇게 가볍게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문학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시가 또 시와 소설이 비교되는데 저는 시가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뚫기가. 왜냐면 소설은 지금도 그 이야기성 때문에, 이야기성은 사람들이 다 원하잖아요. 이게 시나리오화 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들 때문에 사실 소설은 그나마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 시는 정말 쓰고자 하는 사람만 이제 써야 되는 그런 고고학적인 문체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쓰고 있다라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명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또 넘어서서 제가 문학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라는 건 매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매체가 이제 종이 매체도 아니고 그 매체가 변화된 그 안에서 우리가 문학이라는 개념을 가둬두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아까 청년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청년. 아까 청년 얘기를 여기선 왜 했냐면 청년이 사실은 개념화되지 않는 시대에는 청년이라는 개념은 포괄하면서 시도하는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청년이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형시켜 나가는 어떤 개념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르크스도 사실 프롤레타리아트가 중심이던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농민이 중심이었죠. 그럼 농민이 일어서자 해야 되는데 왜 프롤레타리아트가 중심이었을까? 이게 만들어내야 되는 개념이었거든요. 자본주의의 습속을 발견하기 위해서 만들어낼 이 유령 같은 애들을 실체로 들어 올려야만 노동운동이 실현된다라고 막스는 믿었겠죠. 그래서 아직 실체화되지 않은, 완전히 실체화되고 완전히 구조화되지 않은 그 개념을 가지고 실험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개념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청년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게 유효한가라고 봤을 때 그럼 청년도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대문학도 죽었고. 왜냐하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장르적인 성격만 갖고 복사해내는 성격이잖아요. 그건 죽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문학도. 지금 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스포츠만 있습니까? e스포츠도 있잖아요. 왜 이런 개념을 못 받아들입니까? 아주 보수적인 거잖아요. 맞죠? e스포츠를 받아들이듯이 새로운 것들을 포괄해낼 수 없으면 문학은 죽은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이런 개념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이야기 가능성들을 증폭시켜 나간다면 문학은 그 이름과 개념을 좀 다르게 변주시키든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증폭시킬 수 있는 힘을 앞으로도 가질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예술의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헤겔 때도 했었고 아주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근대에 들어와서는 196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이제 아주 천재적 작가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작가들을 그냥 단순히 여러 어떤 이야기나 혹은 서적들을 섭렵해서 짜집기의 형태로 글을 만들어내는. 그러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미래 문학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베이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살갗을 뒤집어서 그리거든요. 뼈가 보이고 마치 인간의 모습을 정육점의 고기처럼 표현을 하는데 이 베이컨에 대한 이런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료 조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베이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남을 위해서 그린 게 아니다. 이상하잖아요. 맞죠? 너무 이상하죠? 독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한테 이야기 쉽게 얘기를 드리면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림을 그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신의 무의식까지 끌어올리려는 아주 전투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공포나 혐오의식을 그대로 이제 내뱉는 거죠. 그림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뒤집어서 그리는 이런 전략 전술을 택하는데 이게 뭐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냐면 우리가 철학자로 얘기하는 정동 개념 있잖아요. 정동을 끌어올리려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정동이라는 건 흐름일 뿐이고 어떻게 계측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심리라든지 어떤 에너지들을 우리는 정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하려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리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글을 메타적으로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사실 저도 어느 지점까지 가능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비유하자면 베이컨의 회화 정도밖에 저도 아는 그런 양태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정동적인 글쓰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창의적인 방식이지 않나. 왜냐하면 미술사도 딱 두 가지 보면 아까 이렇게 회의적으로 나가버리거든요. 생산품이야라고 하는 사람과 끝까지 자기의 창작의 입장을 끌고 나간 사람이 베이컨이라면, 이게 반대편에서는 이제 그 페인트 통에 구멍을 뚫고 발로 차가지고 이게 그림이야, 맞죠?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캠퍼스한테 이제 주체 의식을 아예 버려버린 그림이 있다면, 자기 안에 정동적인 에너지를 실어서 베이컨처럼 자기만의 독특한 아직 방식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도 아직 그런 면에서는 죽지 않았고, 문학이라는 것도 이런 남들처럼 브릴로 박스를 쌓는 것처럼 이렇게 자본주의적 글쓰기도 할 수 있지만, 자기 정동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어떻게든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문학의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동이라는 게 저는 뜻하지도 않게 이렇게 오는 것도 봤는데, 어떤 분이 원래는 뭐 그냥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 교수가 되게 한 책이 딱 한 권의 책이었대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은 기술자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대단한 책이 아니라 가득한 정동들이 담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그 대학 입학 수기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대학에 입학했는지 자기 삶을 기술한 거 있잖아요. 감동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정동적 에너지를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책을 읽고 싶다라는 그 에너지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대학 입학 수기를 보고, 이런 게 사실 문학적인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문학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수기 같은 거에서도 아직까지도 발현될 수 있고, 글이라는 것들이 어디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이라는 형태만 주목해야 되는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글쓰기는 분명히 지향돼야 되는데, 그런 실천적인 방향성들을 더 새롭게 탐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뭐 그 문학이라는 그 개보학적으로 조금 탐색해 보면 이 글도 사실 딱 깝깝하잖아요. 그림 한 게 없고, 표지에 그림 뭐 고양인지 뭔지 뭐 한 게 있고, 예, 뭐 이래요. 안에 보면은 하얀 거는 그냥 여백이고 검은 거는 글자밖에 없는, 사실 이게 근대 문학이죠. 리터러처라는 게 리터러시, 글을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중세까지만 해도 뭐 유럽 같은 경우에 라틴어로 가지고 입으로 하는 말과, 그러니까 민족어와 글자는 달랐다는 거죠. 한자 문명권에서는 한문으로 사실 문학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훈민정음으로 한 건 그렇게 많지 않죠, 실제로는. 그리고 뭐 이슬람 계열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가지고 그 문자 가지고 했을 거고,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민족어로서 근대 국가에서 민족을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문학이 가지고 있었던 소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게 이제 시효가 끝났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을 읽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국가적인 혹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위에 서점에 갔는데 여러 책이 전시되어 있는데 디카시가 있더라고요. 디카시. 사진 찍어가지고 그 옆에 시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디카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장면을 포착했을 때 그 장면과 몇 줄의 시로 어떤 감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시 장르가 생겼고, 뭐 학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미래 문학은 외연이나 혹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글자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이미지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해 나가겠죠. 그 실제로 회화에 사진이 도입되어서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전도가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이런 문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얼마 안 됐잖아요. 장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이 문자가 아니고 그냥 이 빠롤 가지고, 말 가지고 사실은 문학을 향유했다는 거죠. 오늘날은 그냥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핸드폰으로 충분히 문학을 다시 묵독하는 것이 아니고 낭독하고 듣는 것으로서의 문학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텍스트가 많이 팔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문학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겠죠. 인간들은 항상 이야기를 원하고 어떤 공감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어떤 문학은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가 하는 고민도 중요하고, 그러면 지금
오늘날 문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만 계속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객석에서도 책을 안 읽었더라도 지금 여러 말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또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문학의 어떤 역할, 요 말씀해 주시는 동안 질문하실 분들은 미리 이렇게 손 드시면 아마 국장님께서 파악해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문학의 역할이라고 하면 저는 이미 다 했고, 문학이라는 개념을 좀 벗어 던질 때 그 역할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이 해야 될 거를 뭐 그래도 하나 샘플로 가정해 본다면 메타 유니버스 같은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메타버스가 사실은 우주를 그 안에 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 전 세계를, 전 우주를 담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의 사고 방식이잖아요. 메타 유니버스처럼 문학이 메타 유니버스를 아직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런 것들을 문자로 실현할 가능성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고 그런 이야기성들을 그 다른 매체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기꺼이 즐기게 된다면 그 이야기성을 놓치지 않고 단어의 본질을 알고 있는, 그리고 단어의 역사성을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이런 키워드들을 사용하는 재미를 같이 즐기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젊은 세대의 문제점은 역사적인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간에서 향유하는 언어를 금방 캐치하고 그런 것들만 자주 쓰기 때문에 역사적인 언어조차 희화화될 가능성들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언어를 쓰는 방식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의 문제에 문학이 조금 더 많은 추진력을 줄 수 있다라면 그런 실천적인 지점에서 문학이 앞으로도 역사성을 담보하는 어떤 매체로서, 아까 말했던 수기라는 것도 역사성이 담보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삶이 담보되는 그 역사성이 어떤 에너지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에너지들을 문학이 아직도 분명히 가져야 되고, 물론 공상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담보 더 돼야 되는 게 이제 문학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과거에는 너무 역할을 많이 떠맡았어요. 뭐 사진도 돼야 되고 모든 역할을 다 떠맡았던 게 문학이라면 자리를 다 내줬기 때문에 이제 기록하는 것에 기본적인 역할만 충실해도 되지 않을까. 이 기록함을 이제 세련되게 해야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정동을 기록하는 어떤 힘이 있다라면 이게 또 다른 문학의 색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실천적인 지향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 작가님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한 3분의 1 지점까지 읽었는데 아까 이제 질문에서 이제 어떤 미래 문학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래 문학에서 어떤 어펙션, 이제 정동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펙션을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감각이라고는 수용체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감각을 수용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읽었었을 때 뭐 평행론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론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어떤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감각에서 시각적인 부분을 비판을 하신 걸 제가 몇 개를 그러니까 그 책을 제가 그 부분을 읽었었는데 그러면서 그 대안을 후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감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촉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왜 후각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자본주의 연장선상도 될 수 있는데 여성성이라는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남근에 어떻게 되면 이제 배치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이제 프로이트 용어겠죠. 이제 남근에 배치되는 여성성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 남근이 제어되는 어떤 이 거대한 홀이 여성성으로 대체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게,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여성성도 결국은 젠더라는 것인데 이 젠더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남근 혹은 이제 그 자본주의가 정의한 그 여성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좀 더 어떤 이제 어펙션에 좀 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혹은 부응할 수 있는 여성성을 또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각이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 가장 중점화된 감각의 체계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중점화 시킬 수 있는 게 후각이 아닌가라고. 물론 촉각도 있겠지만 후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실 맛을
뭐 미각도 있고 이게 맛을 느낄 때나 냄새를 맡음으로써 행동 반경을 탐지하는 탐지궤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동물적인 감각까지 다 수렴하면서 사실 가장 폭넓게 또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걸 뭐 쉽게 얘기하면 유행적인 관점에서 그 지향점을 얘기해 본 것이고, 후각이 뭐 촉각보다 낫거나 뭐 이런 개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고, 남근이라는 것과 또 아까 젠더라는 것이 좀 다른 지점이 있고, 또 여성성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단어 체계에선 그렇습니다만 요즘 유명한 드라마를 보면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성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여성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리고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젠더라고 해버리면 이제 남성 여성이 아니죠. 이걸 다 수렴하면서 남성성이 3%, 여성성이 97%인 존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성이 한쪽 성으로 수렴되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성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거를 다양한 스펙트럼 양상으로 기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이 사람은 여성이어서 남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수렴하는 방식에 따라서 남성성이 70%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을 좋아할 수도 있는 이 방식은 30%가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맞죠? 이런 방식으로 이 수렴의 방식이 다양화되는 지점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키워드들을 또 갖고 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키워드를 무시하지 말고, 이게 기준점이면 이 기준점은 과거의 수렴 방식이었고 이런 것들을 다르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찾아보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개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자고 해서 또 쉽게 사용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기존 개념을 타고 넘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갑자기 사회주의자가 됩시다 해가지고 사회주의 나라를 만들어나고 했을 때 이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냐면 자본주의에서 상상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곳에서 뭘 만들어내니까. 자본주의에서 잘못된 거를 개선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런 것도 새롭게 구조화시키는 것이지, 없는 것에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년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아까 프로레타리아 개념도 왜 초기에는 좋았냐 하면 만들어내는 개념이었으니까. 근데 이미 만들어진 개념 안에서는 더 이상의 상상력이 없으면 이 개념을 새롭게 변주시키거나 부수면서 여러 가지 방편, 이 모서리도 잘라보고 이러면서 부수는 놀이를 즐기든지, 맞죠? 이러면서 이제 개념어를 갖고 놀면서 이 개념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대체될 수 있는 젠더 개념에 대체될 수 있는 것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무성애자, 저는 다성애자를 봤습니다. 그 비디오를 보다가 다성애자를 발견했는데, 다성애자는 어떤 존재냐 하면, 여러분도 아마 상상해보면 재미있을 건데, 나는 여성이랑도, 제 성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남성으로 보이겠지만 저는 여성이랑도 결혼할 수 있고요, 여성인데 남성으로 수술을 한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고, 남성인데 또 수술한 사람, 수술하지 않았지만 그 성적인 정체성이 좀 변했지만 생물학적 성이나 하여튼 사회학적 성이 다른 사람이랑도 결혼할 수 있다. 이게 그리고 뭐 성별이 어떻든 간에 자기는 수술했든 안 했든 어떤 체계에 있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다성애자인 거죠. 그런 존재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 그 버라이티 쇼 같은 걸 보는데 한 남자애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겠어. 그때 사랑에 빠질 인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다 제가 얘기한 그런 대상들인 거예요. 얘한테는 그 성이라는 젠더 개념이 사실은 무용한 거죠. 자기는 그냥 인간 중에 매혹적인 사람을 사랑할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여기에 무슨 남성 여성이 있겠습니까? 맞죠? 이렇게까지 지금 나아가는 존재가 또 인간이기도 하고, 인간이란 존재들이 이렇게 개념을 부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또 사랑을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안다면 우리가 개념어를 꼭 타고 넘지 않더라도 그런 감각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도 아직 많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성될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더 할 수도 없는 노릇일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다양성들을 어떤 그물로 덮어 씌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언어로 포획되지 않는 너무도 다양한 것들이 시시각각 새롭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후위에 있는 거죠. 언어라는 것이 선치하기도 하지만, 예, 그런 이야기로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뭐 굳이 질문이 아니라도 내가 이거 읽어봤는데 아주 문제적이다. 아주 비판을 세게 하셔도 되고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판을. 그런 게 있으면 마음껏 하셔도 그래야 사실 재미가 있죠. 톡톡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그렇거든요. 뭔가 어떤 부분을 또 톡 건드리며 발끈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또 새로운 게 생성되기 위한 제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손 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작품들이 이렇게 작품집이 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은 쓰고 싶으셔가지고 썼을 거고 또 어떤 부분은 청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평론을 쓰고 싶은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뭐 그게 주제가 됐든 소재가 됐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작품은 어떤 류 내지는 어떤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SF나 판타지 장르를 좋아합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랬고 그래서 지금 논문은 SF 영화 한국 영화를 가지고 지금 논문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서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SF 문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SF 영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새롭게 진행되는 게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점에서 소설도 조금 환상적인 요소가 가미된 소설을 저는 더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즐겁게 쓴 글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환상성을 지닌 소설을 더 재미있게 읽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문학이라는 건 전 다 재미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야기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감지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담론과 비평 장르에 있는 글들이 제가 사실은 그나마 재미있게 썼던 글입니다. 뭐 코로나 시대의 문학, 비말과 점액질로 글쓰기. 코로나처럼 우리가 글 쓰면 좋겠다라는, 왜냐면 얘 아무데나 달라붙어서 막 전염시키잖아요. 이렇게 글 쓰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상상력에서부터 시작한 거. 그리고 유비로스의 세계는 제가 발표하기 전에 이게 그냥 썼던 건데 이상의 시랑 고흐의 그림 비교해서 글 쓰면 안 될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문학 안에 빠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좀 크로스 비평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실험적으로 써본 거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글쓰기 취향은 이렇지만 문학에 대해서는 잡다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안에서 이제 상상력이 더 사실은 더 자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뭐 제가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말은 아니지만 문학하는 사람들은 도둑놈이고요, 뭐 도둑놈이라고 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은 탐정이다, 뭐 이런 정도의 비유는 하거든요. 그 영화에서 제가 다 동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동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게 아니면 도둑이 좀 창의적이어야 물건을 잘 훔칠 거 아니에요. 창의성이 있는 도둑이 여러분들 문학하는 사람이라면 비평가는 탐정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이런 것들을 좀 적어도 탐구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도둑놈이라는 게 있어야 뭐 탐정질을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문학 비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유 안에서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또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준비해온 게 개념어가 있는데 제가 준비해온 오늘의 개념어는 사실은 제일 오늘 쓰고 싶었던 단어는 안티고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의 딸입니다. 딸인데 자기 어머니랑 결혼했기 때문에 딸이라고만 볼 수 없죠, 맞죠? 여러 가지 또 다른 족보적인 관계가 얽혀 있는 이 둘에서 안티고네라는 말이 그 안티가 뭔지 알죠? 반대한다는 거. 그러니까 거스르는 자입니다. 거스르고 딴지고는 이런 존재가 사실은 비평가가 아닌가. 이 흐름대로 개념들을 흐름대로 쓰면 누구나 그냥 하는 이야기성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아까 그 오늘 뭐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티고네의 적인 성격이 자기만의 고집으로 뭔가 밀어붙여서 그 절단에는 남들은 다 이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닌 사람들이 비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개념을 오늘 좀 생각해 왔었는데 그 질문을 하시니까 안티고네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편하게 또 뭔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빨리빨리 손 안 드시면 말 못하니까 생각한 거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혹시 작가님께서는 항상 책을 읽으실 때 평론가의 자세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게 아니시라면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때와 그리고 평론가로서 책을 읽으실 때 장단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단점은 평론가로서 읽을 때는 두세 번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읽어서 바로 캐치하는 거는 저는 거의 가능하지 않거든요. 두세 번 정도는 읽어야 그 안에서 뭔가를 내밀하게 발견해낼 수 있지. 저는 이거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뭐니 그 책을 비평한다고 하면 한 번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재미로 읽을 때는 한 번이면 족하니까 물론 재밌어서 두세 번 읽을 수 있지만 한 번 읽어도 족한 게 그냥 기본적인 읽기의 방식이라면 두세 번은 읽지 않으면 도저히 제가 그러니까 글을 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평가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 한 편 읽고 평론 한 개 쓰든 뭐 한 작가의 여러 작품을 읽고 좀 긴 호흡의 글을 쓰든 사실 평론가가 자기 식의 이야기를 구라를 쳐야 되거든요. 징검다리를 놓고 다른 이론들을 끌어오고 해서 아기를 맞추어서 쓰고 나면 또 그 그물망에 잡히지 않는 것들 계속 많이 남아 있거든요. 누구나 아마 소설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구상했던 것들이 사실 언어화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 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도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너무 좋게도 오늘 모임은 실제로 독서를 하는 모임에서 미리 책을 읽고 객석에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주 좀 이렇게 와주시면은 예,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눈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함께 못다 나눈 이야기는 요 이후에 아마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가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